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오른 시간당 12,600원을 제시했고요.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동결이죠.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말을 넘겨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수정안이 나왔는데 간극은 여전히 멉니다. 노동계는 13.6% 인상해서 11,20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고 경영계는 15원을 올려서 9,87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차까지 수정안의 양측 첨예한 공방이 계속됐고 현행 9,8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줄다리기를 이어갈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치는 것만 같습니다. 시민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제 살 깎아먹기라는 입장이고 물가와 원재료 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또 오르면 폐업하는 곳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알바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으로 국밥 한 그릇도 못 사 먹는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논의들 이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처지에 놓였다고요? 네, 생태 정원 도시인 순천시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량을 초과함으로써 배출권 구입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2023년도 정부가 정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의 예상 할당량보다 이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해 이 추경 예산 2억 6,700만 원을 들여 배출권을 구입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순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이 늘어난 곳은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인데요. 순천시 전체 초과 배출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예상 할당량은 19,021톤 CO2 이큐발란트로 예상 배출량 34,671에 비해 15,650이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출량 단위가 전문적인 용어이고 이 복잡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가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량으로 정하고 그 할당량을 초과했느냐 또는 줄였느냐에 따라 배출권을 파느냐 구입하느냐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작년에 순천시가 목표 할당량을 초과함으로써 시 예산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순천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권은 순천시의회 이봉남 시의원이 시 집행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시 집행부를 통해 확인한 사항인데요. 지난해 순천시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가동하고 있는 열병합 발전기가 고장이 나면서 이 메탄가스 등이 대기 중에 방출됐고 이 과정에서 순천시가 목표로 한 온실가스 할당량이 초과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나 기업에서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순천시 공공기관에서 탄소 배출이 늘었고 배출권까지 구입해야 하는 상황은 다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순천시의 탄소 배출권 구입에 문제를 지적한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은 정부가 2050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한 이후 지자체와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을 독려하고 있고 또 일선 지자체들도 이 탄소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천시의 공공기관인 하수처리장의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탄소 배출권 구입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순천시 환경 관련 시설에서 온실가스 추가 배출은 하수처리장의 열병합 발전소 고장 문제 말고도 순천시 위생 매립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또 조암 자원 순환센터 등도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2022년까지는 목표 관리제가 적용돼 배출 할당량이 많았지만 지난해인 2023년부터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실천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면서 당장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이번 상황처럼 시 예산으로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해 순천시 온실가스 초과 배출의 주범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의 경우 설치 시범 사업 공모에 당선되면서 환경부로부터 1,18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온실가스 배출의 전망입니다. 배출 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2028년까지는 온실가스 초과 배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시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 저감 단순하게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환경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시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 토종식물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식물원이 성공하려면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인화 광양시장의 광양읍권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가칭 광양 토종식물원 조성 사업과 추진과 관련해 용역 보고회 과정에서 기존 식물원과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광양 토종식물원 조성사업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는 광양시와 용역사가 본광면 석사리 일원에 총 면적 4만 평 규모로 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운산의 자생식물이나 향토 경관을 수놓은 토종식물 전시 공간과 함께 광양 백운산을 주제로 하는 정원, 또 선샤인 갤러리 등 총 4가지의 테마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이 토종식물원 컨셉에는 공감하지만 타 식물원과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인근 순천시에 국가정원이 있는 만큼 식물원의 특색 있는 수종이 쉽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토종식물원 컨셉은 좋은데 특색을 갖춘 식물원으로 조성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 참석자들은 광양식물원이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토종식물원 컨셉트는 괜찮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공간이나 내용 구성이 컨셉과 연계성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수종도 중부지방에서 보기 힘든 남부지역 화렵수 등을 활용해 생태숲을 구성한다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문입니다. 일부 자민위원은 백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옮겨 심는다 해도 환경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다양한 수종들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수종에 대한 고민이나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보고에 참석한 광양시 의회 의원들 역시 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운영비 부담 대비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공간을 조성해 국비 확보에서부터 정부의 관심을 끄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최근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서 사고 위험도 높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부에서 여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률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 지역은 동양교통과 오동운수, 여수여객 등 총 3개 업체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400여 명 정도의 운전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수 시내버스 운전원의 정년은 61세지만 이 중 40%가 61세 이상의 촉탁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사고 건이 2021년에 233건, 2022년에 238건, 2023년에는 27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고 중 사망자 수도 2021년에 2명, 22년에 4명, 2023년에 8명으로 집계되면서 고령자들의 시내버스 운행이 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 운행 줄이기 위해서 면허 반납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여수 지역의 시내버스 운전원분들 고령 비율이 높은 것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70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면허증 반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수 시내버스 운전원의 40% 이상이 61세 이상이고 이 중 70세 이상 운전원도 현재 일부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금을 높이거나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장마철이라고는 하는데 비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은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많이 온 지역에 비해서 막 한여름 날씨처럼 막 덥고 뭐 그래서 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결론이 아니 평일엔 일하고요. 주말에는 열심히 또 수영장이고 어디고 수영을 하십니까? 아니요, 아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 뭐 이 정도지. 수영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놀이, 물장구 뭐 이런. 네, 근데 하여튼 굉장히 힘드네요. 힘들어요. 왜냐면 좀 밝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즐겁기도 하지만 육체는 피곤하고 정신은 원래 그 즐거워. 물놀이라는 게 체력을 진짜로 요하는 그 맞아요. 활동이고 운동이고 그렇습니다. 수영하면 체력이 진짜 좋아진다고들 하잖아요. 예. 뭐 체력이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정신은 즐거우면서 육체도 뭐 좀 건강해지는. 육신은. 그런. 이 변호사님만의 그런 여름 잘 보내는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요즘 제철 과일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복숭아나 수박이나 개인적으로 요즘 여름 과일을 좋아하시는군요. 장마철이 지나면 또 과일의 당도가 떨어진다고 하니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름에는 뭐 진짜 좋은 것 잘 챙겨 먹고 푹 쉬면서 가끔씩 물놀이도 하시고 슬기롭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른바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차로의 그 정지선 부근. 네. 이게 이제 황색 등이 이제 켜졌을 때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갈 것이냐. 이제 딜레마 존에 대한 판결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1, 2심 판단을 뒤집고 한 판결이 나와서 이걸 좀 가져왔는데 이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가 켜질 때 운전자로서는 그 교차로 가운데에 갇히더라도 일단 멈춰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나가야 할지 그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은 그 황색불 되면은 빨리 지나가라고 맞아요.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황색 신호가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1, 2심 판결을 뒤집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추돌당할 수가 있잖아요. 뒤에서 바로 받칠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이 판결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일단 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정지선하고 내가 지금 너무 가까운 상황에서 황색 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면 정지하기까지의 그 정지선 앞에 정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보다 내가 차라리 더 지나가 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내가 정지를 하더라도 정지선을 넘겠구나 싶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선 1, 2심에서는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신호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결을 했거든요. 1, 2심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2021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이 차량 운전자가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차량의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을 해서 그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 신호가 켜졌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었을 때 주행을 계속한 게 신호 위반이냐
하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이 운전자의 차량의 정지선까지 거리가 8.3m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무죄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가 바뀐 이상 차량 정지 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가 길 거보다 예상했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이제 법 규정상 신호 위반이 맞다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정지선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네. 무조건 풀 브레이킹을 해서 정지를 하셔야만 신호 위반이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되는 지금 사안입니다. 일단은 그냥 좀 그 교차로 같은데 진입할 때는 살살 가는 것을 몸소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리에 따르면은 어쨌든 정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면 당연히 정지를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신호가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서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심하고 2심에서도 무죄 취지로 이제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에서 풀 브레이킹을 해서 정지 시도를 하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이런 경우라면 신호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냥 가더라도. 근데 대법원에서는 좀 달리 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차로 인근에서는. 예. 운전했던 습관들을 좀 다시 돌이켜볼 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대법 판결로 인해서 바뀐 딜레마 좀 판결에 대한 내용 화제 판결로 짚어봤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6월 1일이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18,000명이 넘었어요. 지역으로 보면요. 전남에서는 총 708건의 피해가 접수돼서 470건 정도의 피해가 인정됐고 90건은 피해 조사 중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시행된 지 1년 여전히 피해가 나오고 있고 특별법에 의한 지원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방향까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와, 이 집이 햇볕도 잘 되고 좋네요. 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얼마라고 하셨죠? 아 이봐요. 내 얘기를 뭐 귓등으로 들은 거야? 아니 월세가 아니고 전세라고. 전세 1억. 아유, 저기 전세 얻을 돈은 좀 없는데. 아니 아직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잘 모르나 본데 다달이 월세 줘버리고 나면 돈 어떻게 모으려고 그래? 응? 처음에는 큰 돈 들어간 것 같아도 그게 다 본인한테 돌아가잖아. 월세 그거 찔끔찔끔 나가는 것 같아도 1년이면 그게 얼마야.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든가. 이 집 탐내는 사람 많으니까 어쨌든 내일까지는 연락 줘야 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 저기 저희 부모님께서 대출 받아서 전세 자금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집 계약할게요. 생각 잘한 거야. 2년 동안 월세 안 나가 전세 자금 모아서 돈 불릴 수도 있고 이런 걸 보고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야. 와, 전세지만 이제 내 집이다. 여기다가 화분을 한 개 두고 예쁜 너구도 좀 깔으면 분위기도 확 달라지겠지? 아차차, 아유 내 정신 좀 봐.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집들이를 한다고 했으니까 장을 좀 봐둬야겠다. 띵동. 네, 제가 203호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와서 연락했어요. 월세요? 월세라고요? 아, 저는 이 집 1억에 전세 계약했는데요. 전세요? 뭐 누구랑 전세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건물 임차인들 관리 다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월세는 돈을 못 모은다고 전세 계약하자고. 아,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전화 안 받아요 그 사람. 3일 전부터 연락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니까. 아이고, 내 1억. 뭐 이런 일이 네. 있어요. 참 기분 나쁘게 그 들어오시는 분한테 이제 반말을 이제 하시더니만은 결국에는 연락 두절이 돼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여러 가지 피해 상황과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또 1년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된 지 1년 됐습니다. 뭐 피해자가 18,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입은 피해자 이제 구제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선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뭐 이른바 전세 사기, 깡통 주택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죠. 근데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지금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만에 지금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이 법에 의해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한 1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앞으로 이제 이 특별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 규모가 뭐 대략 한 3만 6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한시로 지금 제정된 거다 보니까 내년이 지금 일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 신청이 뭐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절반인 1년이 지났으니까 18,000명 이런 추세로 보면은 한 3만 6천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뭐 그 정도 규모라는 것이지 네. 인정받지 않거나 아직 신청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규모라고요. 이 정도 숫자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게 3만 명, 말입니다. 4만 명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예. 그러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그런 건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내용 먼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6월 1일 날 제정이 돼서 그러니까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이 법을 이제 제정한 이유 자체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이제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 절차 또는 조세 징수 등에 관해서 일정한 특례를 부여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됐고 이제 결국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돼야 이 법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혜택 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냐 사실은 너무 좀 요건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뭐가 됐든 간에 뭐 적든 많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떤 기준들이 있길래 논란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법에서 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지 그 뒤에 뭐 지원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선 법률 규정으로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요건이라고 해서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래서 예. 첫 번째로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항력을 갖출 것. 그러네요. 대항력 갖추는 것. 이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요. 그리고 예.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3억 전세 원이 금액 3억 원 이하. 그렇죠. 전세가가 3억을 초과하면 또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임대인 때문에 나와 계약을 체결한 이 임대인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뭐 의심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확실히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지만 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그 요건들이 모두 충족돼야만 한 가지라도 벗어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물론 추가하자면은 경매나 이미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아니면 그 이제 임대차 그러니까 다수의 임차인이 뭐 변제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 예상될 이 조건은 필요가 없고 예. 이제 예외는 있지만 그다음에 이 같은 조 2항에 보면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될 수가 없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이 이런 보증에 가입하여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뭐 이거 좀 그냥 바로 와닿으시죠? 이거는 이제 피해는 없는 거니까 네, 금전적인 네, 네. 피해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그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그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제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행사를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어떤 뭐 임대인의 어떤 일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떤 지원들을 해주는 걸까요? 이렇게 기준들이 충족이 됐어요, 전부 다. 그럼 어떤 네.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큰 골자위를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이제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임차에서 살고 있는 이 집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자로 인정됐을 경우에 하나는 겁니다. 경매나 매각 절차에 대한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홀드 시키거나 뭐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좀 미루거나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최고 매수 신고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찰이 됐다라면 근데 그 가격을 제시하고 내가 내고 그 임차인이 직접 그거를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우선 매수 정권도 여기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매각 허가를 하게끔 규정이 마련돼 있고요. 그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안정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이런 것들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우선 매수하겠다라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네, 네. 근데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이제 양도하는 형태로 해서 그 LH에서 이걸 사들여가지고 나한테 다시 임차를 임대를 해주라 뭐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으면 뭐 아무튼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건데 그 피해자 인정이 어려운 경우는 뭐 좀 애매한 경우도 좀 있다 그래요. 어떤 경우가 이게 해당하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요건 중에 보면은 이제 그 법 제 3조 1항의 4호 요건이 아까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네. 것도 약간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이제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작년에 통계였었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 변제금이나 우선 변제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아예 이제 예외가 되는 사유 외에 이제 거부가 됐던 이제 그러니까 나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기각된 사례는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기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다 대부분 기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마 입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무조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한 이유만으로 뭐 당연히 뭐 임대인이 이거를 이행할 수 있는 의도 없이 이렇게 한 거다라고 바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스스로 또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건 손해배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본 원칙이긴 해요.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이제 입증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특별법을 만든 취지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래도 좀 완화해서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그러게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한 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당연한데 뭐 단순히 한두 번 반환을 어겼다고 그걸 속일 의도로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심의 의사잖아요. 사기 예.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뭐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서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을 어떤 행위 상황이라든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걸 어쨌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거를 개인이 입증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이 계약이 끝나도 나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거를 먹고
날릴 것이라는 의도가 음. 애초부터 있었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이거 입증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정도의 전세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내놓고 뭐 이런 사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국세나 뭐 지방세 뭐 각종 관련 다른 채무들이 체납된 상태여서 이미 뭐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수사가 개시되는 정도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 세입자가 이런 요건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왕 당하려면 거물에게 당해야 된다. 거물에게 당하면 어쨌든 그런 입증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하려면 화끈하게 당해야 된다. 아 이거 센 놈한테 완전히 그 나쁜 그래, 놈한테 이제 당해야 피해자가 된다. 많고 그럼 아. 대대적으로 수사가 좀 이제 이루어져서 뭐 빌라왕이라고 하는 뭐 쉽지 그런 정도. 그렇죠. 않겠냐. 뭐 예를 들어서 열 몇 채씩, 백 몇 채씩 뭐 이렇게 어. 갖고 있는 사람이 보증금을 먹고 날랐다 이런 거면은 바로 이런 거는 좀 의도가 입증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구멍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벌써 이제 뭐 일몰법으로 제정이 돼서 내년에 이제 일몰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는 물론 이런 뭐 경매가 뭐좀 늦어지고 또 뭐 우선 매수권을 주고 이런 거 근데 우선 매수를 하려면 일단 내가 그 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예.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내가 피해자인데 그러려면은 집을 이제 사버려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하는 그 규제 완화를 또 이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기한이 도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또 1년 연장했다고 지난 이제 6월 27일 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좀 완화된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규제를 적용받아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지원을 연장하겠다라고 밝힌 거고 이런 건 좀 실질적인 도움이 좀 그래도 될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가 지금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근데 빌려서든 어떻게든 마련해서 네가 이 집을 사라. 낙찰가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뭐 대출 규제 관련해서 뭐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래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건데 기본 정신은 똑같죠. 그냥 돈 내고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전세 보증금 못 받았어? 그래 그럼 좀 싸게 대출이자 해줄 테니까 집을 사버려. 싸게 돈 빌려줄 테니까 이렇게 네가 하는 거잖아요. 그 집 사. 그 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뭐 안 좋은 기억은 어차피 뭐 정신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피해를 당했는데 또 빚을 내라. 이 현실하고 동떨어진다는 이야기 자꾸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특별법에는 이제 LH가 이제 공공주택으로 이걸 다시 매입을 해서 재임차를 하는 이것도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 사례는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겠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억대의 손해를 본 사람이 다시 대출을 받아서 그 또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서 이 집을 산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이제 더 많은 부담이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제 공공주택으로 매입을 해서 다시 임차를 하는 이게 아예 규정에도 있으니까 그 규정을 더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가장 좀 뜨겁게 이야기가 됐었던 것이 그 정부가 먼저 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서 좀 메꿔주면 나중엔 너희가 그 사람들한테 다 추징하면 되는 건 아니냐. 맞아요. 그게 굉장히 팽팽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직까지 좀 어렵다고 봐야겠어요. 일단은 그 이야기가 지난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선거 전에 가장 뜨거웠었죠. 그렇죠.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우선은 국가의 재원으로 이 피해를 일부라도 보전을 먼저 해준 다음에 가해자들한테 이것을 구상하자라는 이야기가 야당 쪽에서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고 여당 쪽에서는 그 말도 안 된다. 국가가 어디까지 도대체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냐라고 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지금 또 이제 발의될 전망입니다. 같은 법이. 그래서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이미 폐기된 법안인데 다시 또 발의를 한다고 해요. 민주당에서 주택 도시기금을 활용해서 피해 보증금의 일부를 그러니까 일부나마라도 일단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이제 우리가 구상을 하자 국가가 이런 법안
법안이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왜냐하면 지난 국회에서도 이걸로 너무 많이 좀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해자가 자력이 거의 없겠죠. 음. 그럼 결국에는 또 세수가 쓰이는 거고 또 이제 이게 다수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이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거는 당연히 가해자는 있는데 그 고통을 이제 다른 국민들도 다 이제 분담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모든 국민의 어떤 이제 큰 이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네. 뭐 네.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고 해서 맞아요. 난리인데. 예. 뭐 이야기 나온 건 말고 그 외에 개정 방향에 대해서 추가돼야 될 게 있다고 보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방향은 굉장히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율을 좀 낮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경락자금 뭐 100%를 우선은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거저거 상황 안 따지고 예.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어쨌든 지금 주어진 이 법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걸 좀 더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좀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돈 빌려준다는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아니 내가 본 피해를 빨리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개개인의 피해를 국가의 세금으로 어디까지 보전해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 맞아서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입니까?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에서는요,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간호사의 날을 맞아 공단 병원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산재 간호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여되는 이 대상의 주인공은 순천병원에서 32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은자 간호사입니다. 예. 이 김은자 간호사는 오랜 세월 근무하면서 인근 탄광이나 조선소 등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산재 환자들이나 외상 환자들을 간호하는데요. 이 진심 어린 격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의 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 간호사라는 직업은 천직이고 이 일을 하면서 힘듦이나 고단함보다는 기쁨과 보람을 더 느낀다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김은자 간호사 만나봤습니다. 저는 순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김은자입니다. 이번에 받은 상이 어떤 상인가요? 이제 이번 상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제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그 간호사들한테도 좀 모범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이팅게일 탄신일을 기념해서 항상 이제 한 명을 선정해서 나이팅게일 상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2024년이 산재보험을 도입한 지 6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주년을 기념해서 나이팅게일 상을 이제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이라는 그 이름을 격상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 최초 수상자가 그래서 되었습니다. 이 상을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도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이제 원래 간호사라는 직업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저는 이제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이 가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또 저의 그런 또 성품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딱 앞에다 선두에 서니까 아, 이게 그 상이 주는 무게감, 책임감이 엄청 저에게 오면서 아, 이제 제가 정말 뭐 이렇게 우리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복도에서 만나는 환자, 어디에서 만나는 환자들이나 또 직원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뭐 순천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도 정말 나는 친절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게감이 좀 굉장히 크더라고요.
간호사 외에 다른 활동도 하시나요?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자연사랑 봉사팀이라고 있어서 요즘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저랑 가까이 지내는 분이 이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플로깅 뭐 이렇게 우리가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뭐 쓰레기를 줍고 지구를 살리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동참해서 뭐 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순천시에서 한 수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 탄소 중립제라고 이걸 운영한다라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봤더니 전기 소비를 좀 아끼자. 그런 활동도 제가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환경 그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 병원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저희 공단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이제 플로깅이라든지 뭐 탄소 중립제 뭐 그런 것을 또 동참한다던가, 또 아니면 이제 또 주변에 보면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청년들도 되게 좀 이렇게 이제 취업이 잘 안 돼서 알바 형식으로 또 하고 있는 뭐 그런 또 청년을 보았을 때는 일정한 뭐 이렇게 조금 뭔가를 도와준다던가,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또 저 주변에 있는 이제 어떤 분, 젊으신 분인데 이제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이는 이제 뭐 어린데 주변에 이렇게 서서히 몇 명 마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한 7년 정도 계속 또 후원 활동도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생에 좀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좀 쓰이고 해서 좀 그런 것에 좀 동참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이제 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이제 환자들도 보면 그래요. 이제 환자가 이렇게 입원해 있었을 때 유난히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과 사는 물론 구별하지만 이제 살짝 그런 감정을 조금 머물러주면 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환자분들도 되게 더 감사해하고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뵀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지금도 치료 중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작업을 하시던 중에 떨어진 거예요. 낙상한 건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이제 경추가 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추가 골절되면 이제 사지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병동에 입원했을 때는 사지마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숟가락질도 못하고 옆에서 이제 보호자가 도움을 줘야만이 뭐 이렇게 밥도 먹을 수 있고, 거의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되어 있는 몸을 이제 재활치료 갈 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환자가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서가지고 이렇게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걷고 계시거든요. 그 저희 3층에 있는 재활치료실에서 재활치료는 다 마치고 그 여백의 시간에 또 본인은 이것을 또 한 번 더 걷고자 그 희망과 열망으로 지금도 한 발짝 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또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기적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래도 이제 그것에서 그 매몰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나의 어떤 노력과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분을 보면서 꼭 희망을 보는 거죠. 처음에 다쳤을 때는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시고 이제 이런 환자들을 이제 우리가 옆에서 간호하고 또 치료해주고 했을 때 이제 그 환자들이 다시 또 재활치료 받고 또 입원 치료를 한 후에 이제 가정으로 복귀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람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인터뷰에서 진폐증 환자가 오랜 시간 입원해 있고 힘들었는데 간호사님의 이런 응원이나 이런 격려에 힘이 됐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일반 산재와 진폐산재로 또 우리 좀 나뉘거든요. 이제 진폐산재는 아까 상면이라든지 진폐증, 뭐 탄광 이런 것에 의해서 진폐 환자들 진폐산재라고 하는데, 이 진폐산재 환자들은 치료 종결이라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진폐증을 진단을 받으면 그분들의 폐는 치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내가 나아서 치료가 종결이 돼서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한 번 이제 이렇게 그들의 폐를 보면 우리 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까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의 기능을 상실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종결이 없어요.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이게 진행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악화되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런 분들 보면. 같이 있을 때 뭐 같이 가족처럼 지내요. 저희들은 이제 뭐 환자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냥 뭐 어제 뭐 항상 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늘 봤던 뭐 어르신처럼 아버님처럼 그렇게 대하죠. 저희는 친근하게 가족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힘든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쭉 놓고 펼쳐서 본다면 그 힘듦은 조금 있지만 그 힘듦보다 더 큰 거는 더 즐겁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이라는 이제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에 주는 그 무게에 걸맞게 제가 만난 환자들이나 또 직원들 제가 항상 더 친절하게 더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받은 게 제가 개인이 뭐 혼자 받는 그런 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이런 상을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7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꼽은 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